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초반전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대통령실과 나 부위원장 사이의 기류가 심상치 않은 모습인데요. 나 부위원장이 대출 탕감을 골자로 한 저출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자 대통령실이 나서서 공개 반박을 했습니다. 이어서 나 부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만 대통령실이 실망스럽다라고 재차 비판을 했고 내부에서는 해촉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나경원 부위원장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내놓는 배경을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우선은 액면 그대로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을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대통령실이나 정부와 사전 상의 없이 간 부분에 대한 실망감, 우려 이런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그 정책을 발표할 때 국무총리실에서도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취임 3개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금 취임하신 지 3개월 됐고 기후대사는 한 2개월 좀 넘었어요. 네. 그래서 취임 3개월 만에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보, 그런 메시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한 건데, 그러니까 나경원 부위원장 말씀 중에 공직자라 할 수 없다 이런 표현들도 있었어요. 근데 기후대사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임명을 하는 비정규직 이런 게 아니고요. 들여다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말끔하게 정리를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보를 하는 부분들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나경원 부위원장의 태도는 맞지 않았죠. 부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모든 정책을 발표할 때 있어서는 정부와 충분히 수기를 거치고 모든 것이 허락이 떨어진 상태에서 발표를 하는 정도지 본인 아이디어를 그냥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경솔했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대통령실에서 수석까지 나서서 그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모양새가 좀 사나운. 즉 처음부터 나경원 의원을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삼고 기후대사로 삼은 것이 당대표 출마하지 마세요라는 정부적인 입장에서 자리를 줬던 것에 지금 부작용을 지금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나경원 부위원장은 정부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이 대출 탕감 저출산 대책을 꺼냈을까? 그 배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게 정부에서 일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그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알기에는 지난번 개각 때 특정 부처에도 아마 검토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당과 정부 간의 가교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같은 이런 기구들은 민간들도 참여를 하고 정부도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당정민이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나경원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 얘기가 나왔고 또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온 상황인데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부위원장을 해촉할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수석이 나와서 이야기한 것은 정치적으로 대통령실은 혹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나경원 대표를 지지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약간 한번 꼬아서 낸 메시지라서 국민들이 잘 못 알아들으셨다라고 대통령실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모자라니까 해촉이라는 험한 단어를 꺼냈고 이게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대통령실 발로 나오는 메시지잖아요. 이것은 대통령이 나경원 부위원장을 불신임하고 있다. 기껏 맡겨놨더니 자꾸 엉뚱한 일을 한다라면서 공격적으로 내치는 모양새, 즉 당대표로도 윤석열 정부 함께 갈 사람으로서도 부적격이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여권에 그리고 국민들에게 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김기현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여론조사 1위인 나경원 부위원장에게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발언들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교육부 장관 하셨던 분이 뭐 5세 입학 이렇게 했다가 굉장히 큰 논란이 되었었는데 사전 조율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도 뭐 조금 그 여러 가지 사전 조율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맡아 있는 직책 자체의 무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론, 뭐 또 많은 정치 원로들이 뭐 충고나 고언 같은 것들도 잘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만약 그 두 개의 직책을 겸직해서 한다 그러면 그것이 국민 정서에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비판이 들어올 것이고요. 자꾸 이 정부 측 기자하고 어긋나는 발언을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또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실망스럽다. 부적절한 행위다.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거 보면은 여러 가지 복선이 있는 건 복선이 있다. 현실적으로는 출마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맡고 있는 직을 던지고 나오면 또 이 무책임하다는 여론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대표 생각이 있었다면 맡기 전부터 직을 맞지 않았을 게 좋지 않았냐. 예,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1위를 지금 차지하고는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의 비판이 또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에 과연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좀 어떤 결정을 내리리라고 예상을 하세요? 그렇죠. 저도 이런 경우는 사실 처음 봅니다. 출마 여부를 두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도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후보가 압축되거나 전선이 명확해지는 경우는 있는데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보고 아마 나경원 부위원장 자신도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고요. 이게 출마가 어쩌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요 며칠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노골적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계시고요. 또 오늘 보니까 당내 초선 의원 중에 어떤 분이 아주 거칠게 비판을 했던데 이게 이제 이런 식의 비판이 포문이 열리면 반복되거나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판단은 쉽지 않겠지만 감정적으로 오기가 날 수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여론추이하고 여론추이보다는 더 당내의 기반을 점검하는 예의주시하는 그런 상황 아닐까 이렇게 짐작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2020년 총선 패배 이후로 서울시장 도전, 당대표 도전, 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출마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떡이 너무 큽니다. 여론조사의 지지율 30%가 넘고 당원으로 좁혀도 1등을 놓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에 되묻고 싶겠죠. 아니 지금 내가 아니면 안정적으로 안철수, 유승민 후보를 제끼고 당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 또 있습니까? 김기현 의원이 그렇게 쫓아올 수 있을까요?라는 저는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당대표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내치고 가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나경원 의원하고 각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 게 그 표를 다 흡수해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앞으로 당분간은 나경원 의원이 계속 고민을 좀 하지 않을까. 주변에도 출마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 오늘 오전에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힘에 기대는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 힘이 되는 대표가 되기 위해 출마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연대 보증인입니다. 아니, 운명 공동체라고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습니다. 당원 여러분, 아직 정권 교체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총선 압승으로 정권 교체를 완성해야 합니다. 과반을 넘어 170석을 하려면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안철수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앞서 SNS에는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윤심파리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윤임 후보가 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 이 과반을 넘어서 170석을 하기 위해서는 안철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영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수도권 3선 의원이기 때문에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본인이 대표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출마 선언은 좀 보셨습니까? 뭐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출마 선언문을 봤는데 이제 안철수 의원의 가장 큰 강점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 출범할 때 인수위원장을 한 거하고 네. 지금 지역구가 경기 분당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확장 가능성,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적임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내용도 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쉽달까요? 기대랄까요? 그런 게 뭐냐 하면 이 국민의힘 당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포부가 좀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게 그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당에 대한 구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수도권의 승리를 견인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 이런 게 조금 고민이 있었더라면 좋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의원은 당 대표로서의 자기만의 매력이 뭔지 그 부분을 좀 보여주시는 거에 좀 초점을 좀 맞추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윤석열 아까 전에 그 안철수 후보가 하셨던 말씀을 좀 뭐 패러디해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안철수의 정치적 매력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안철수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뭐 정가의 파다한 입장입니다.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의 사례로 돌아가 보면 2012년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던 당시 1등 공신이었던 김무성 대표, 결국 당대표가 되고 나서 총선 과정에서 굉장히 둘이 등을 지는 모습을 보고 다들 느꼈을 겁니다. 아, 이게 뭔가 자기 의견을 가진 당대표가 뽑혔을 경우 대통령과 어긋나는 일들이 생기겠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번 총선에서 승리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구도를 만드는 것, 본인이 생각하는 인물들을 공천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것이지 나의 생각으로 뭔가 정책을 펴는 사람을 바라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들이 나와서 지금 정책 경쟁하기 어려운 게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하는 대로 총선을 끌고 갈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라는 주장을 못하면서 이 선거가 좀 흐지부지 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쳐다볼 것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진작에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고 또 장제원 의원과 김장 연대를 맺은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캠프 개소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면서 눈길을 모았고 특히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던 권성동 의원은 이 개소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제 전당대회가 사실상 진행이 되면 국회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입장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1월 들어서서 서서히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협위원장들하고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설 전후로 해갖고는 아마도 자신들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정하겠지만 지금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초재선 의원의 비율이 70%쯤 됩니다. 그런데 그 70%쯤 되는 초재선 의원 상당수가 친윤 그룹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아직 정확하게 완전히 정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주요 후보의 개소식이나 정치적 일정에는 불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하든 아직은 유보적이든 대거 참석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이런 분위기에서 윤핵관, 원조 윤핵관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의원이 참석을 하는 거는 언론들에게 억척거리, 기사거리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한 오해 시비 이 부분을 피해 가겠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겠다. 그런 뜻을 보인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민주당 얘기로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내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우능과 무책임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시중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좀 듣기가 민망할지 모르겠는데 이 정권이 번데기 정권 같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까 싶은데 내로남불 뻔뻔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두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를 모두 이끌고 나가서 위세를 과시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까 노심초사하며 작년 8월 16일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국회를 열고 있습니다. 체포 동의서를 즉각 부결시킬 태세입니다. 이재명 대표, 내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민생과 안보는 제발 입에 올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민주당도 범죄 피의자 이재명과 함께 죽겠다는 옥쇄 전략을 이쯤에서 끝내주십시오. 네, 이재명 대표가 내일 오전에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 포토라인에서 메시지를 내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대표가 변호사들과 함께 당 지도부도 함께 동행을 한다고 합니다. 당 지도부가 동행을 선택한 배경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출두를 하거나 할 때 같이 힘을 실어주는 일들은 예전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특이하게 볼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건은 성남 FC 건입니다. 성남 FC라는 이 축구 구단의 기업이 광고비를 지출했는데 그 광고로 구단 운영이 잘 돼서 성남 시민들이 기뻐했으니까 이것은 시장에게 도움이 된 제3자 뇌물이었다라는 것이 요지이지 않습니까? 네. 뭐 국민들에 따라서 시각이 갈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으로 다투는 성질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뭐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법원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내고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는 지금 설을 앞두고 어쨌거나 여론전이 서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워딩을 통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규모로 동원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야당 대표로서 기싸움에 들어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종의 그 성남지청 앞에서 이렇게 대규모 당 지도부나 또 뭐 핵심 지지층이 오면 이게 뭐 으쌰으쌰한 소리도 나오고 지지 발언도 나오고 하면서 일종의 정치적 이벤트로 해가지고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결국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야당 탄압 프레임 계속 주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치 수사다라는 프레임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일이면 설 연휴로부터 딱 10일 전입니다. 설 밥상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는 사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는 게 싫겠죠. 그러면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기양활동할 때 필요한 뭔가 논리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 논리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아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 뭐 여기에 집중할 거라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12일에 신년 기자회견도 예고를 했는데 검찰 조사 직후에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을 두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설 민심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원래 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들을 보통 하는데 그때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압박도 있었고 이번에 설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면 사실 대장동 관련된 질문들이 엄청나게 쏟아질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왔던 여러 가지 수사 내용들 최근에 업데이트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입장을 밝혀서 이것이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검찰은 저렇게 얘기하는구나를 국민들이 구분해 보실 수 있도록 만든다는 자리라는 점에서는 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좀 기자들의 질문에 충분하게 답변을 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키맨이자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 씨가 언론사 간부들에게 수억 원을 건넨 혐의를 포착을 했습니다. 기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상황까지도 추가로 포착한 상황인데 김 씨가 스스로 자해를 시도하면서 중단됐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이번 주에 재개되면서 검찰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한 10여 개 되는데 검찰에서 수사하니까 그게 하나의 루트로 하나의 흐름으로 간다고 생각들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10여 개의 범죄가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 경기도 수원지검에서 하는 게 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각 다르게 수사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성남FC 불법 후원금 수사는 성남지청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비리나 이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 기소의 시작이 됐다라는 뜻이지. 이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장동 비리를 수사하다가 안 되니까 성남FC를 수사한다는 식의 그렇게 건너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작을 성남FC가 먼저 했다는 것이죠. 제3자 뇌물죄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김만배 씨가 그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불법 자금을 뿌린 게
뒤져보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 비리가 그 정도로 파급 효과가 크니까 김만배 씨가 전방위적으로 로비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것이 새롭게 무슨 검찰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 강도나 압박을 높이는 징후로 볼 수는 없다. 수사 일반적인 흐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소장님 말씀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 되게 단순합니다. 김만배가 정진상 실장에게 돈을 줬으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김만배가 이재명 대표에게 돈을 줬거나. 근데 지금 보니까 박영수 특검의 인척인 이기성 씨에겐 100억, 그다음에 그 박영수 특검의 딸에게 11억을 대출한 것도 있고요. 곽상도 민정수석의 아들에게는 50억 또 퇴직금을 주기도 하고, 검사 판사들 골프 치면서 100만 원씩 그냥 막 다 나눠줬다는 지금 자기들 녹취가 돌고 있는데, 이번에 더해서 언론사 현직 간부들에게 한 사람은 6억, 한 사람은 1억, 한 사람은 9천만 원을 뭐 빌려줬는지 줬는지 알 수 없지만 전부 다 수표를 통해서 주고 송금을 하고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2019년부터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전방위적으로 돈을 다 뿌렸는데, 아니 근데 이 뿌리는 과정에서 정진상한테만 안 뿌렸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상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이 이 분명히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수표가 됐든 현금이 됐든 아니면 송금이 됐든 정진상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한 거 하나만 찾아내면 되는데 왜 그것을 찾지 못하고 다른 쪽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점을 검찰이 해명을 못하고 있는 게 좀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거론했던 쪽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정확하게 정진상에게 전달된 거 어떤 경로인지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정치적인 식으로 정적 죽이기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정진상 씨가 돈 받은 거를 찾아내든가 아니면 1억, 2억, 뭐 100억, 50억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똑바로 수사를 하든가 둘 다 하든가 뭐라도 좀 형평성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이쯤에서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긍정평가가 0.9%포인트 올라서 40.9%가 나왔습니다. 4주 연속 지금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눈에 띄는 부분을 보면 광주 전라와 정의당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아마 12월 3주차 이후 지금 4주째 계속 40%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지율 경향이 상승을 시작한 거는 11월 중순 이후입니다. 계속 1, 2%의 조정 국면은 있었지만 계속 상승을 했고요. 그 처음에는 핵심 지지층이 결집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50대 이상 영남. 그다음에 나타난 것이 중도층, 무당층, 2030 세대의 상승률이 나타났었고요. 이번 여론조사는 보면 호남 지역하고 또 정의당 지지층에서 상승이 제법 뚜렷하게 나타났거든요. 이게 이제 핵심 지지층에서 중도층에서 그다음에 비판적 세력까지 지지 상승 국면이 나타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지율 상승의 선순환 구조에 들어갔다고 제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지지율이 출렁거리는 국면을 당분간 앞으로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런 국면으로 다시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지지율 상승의 선순환 국면에 진입이 됐다. 이런 분석이셨는데요. 예, 한편으로는 선순환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정체 구간에 들어간 45%를 넘어서서 좀 제대로 국정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개혁, 국민연금개혁, 노동개혁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진보 진영이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또 보수 진영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걸 하려면 50% 이상의 지지율을 획복해야 되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청와대 인적 쇄신과 그다음에 사과를 통해서 초반에 낮은 지지율을 돌파하고 다시 50%를 넘었던 전례가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좀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정말 중간에 있는 중도층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책들 펼치면서 지지율 상승을 만들고 본인이 원했던 개혁 과제를 실천해 가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30일 동안 이어집니다. 민주당은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국회가 명백한 방탄국회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앞으로의 임시국회 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본회의 일정 협상하는 것도 지금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국회법상 임시국회는 꼭 그대로 가지는 않지만 2월, 3월, 4월,
5월, 6월, 8월, 9월부터는 정기국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간 1월 임시국회가 열렸던 건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제 개편 문제였고 2020년에 검찰 수사권 문제로 해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때문에 2020년에 1월 있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소집하는 명분을 보면 이게 뭐 뚜렷하게 한두 가지의 명확한 명분이 있는 게 아니고요. 민생법안 처리라든가 뭐 일몰제 처리, 무임기에 대한 뭐 긴급 현안 질의 이렇게 뭐 널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야 간의 쟁점이 되는 것은 원내 지도부 간의 협상을 먼저 거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원내 대표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쟁점 법안을 사전 협상을 해서 설 이후에 개원을 하자라는 것인데 민주당은 그거 못하겠다. 그건 일방적으로 독주해서 밀고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로는 민생법안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정부 7개월 동안 지금 정부에서 내는 민생법안이 107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본회의를 통과돼서 처리된 건 20건입니다. 그 20건도 그나마 예산안에 따라가는 부수법안이었거든요. 107건 중에 40건은 상임위 상정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민생법안이 아니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만 민생법안이겠습니까? 이러니까 방탄국회, 방탄용이라는 얘기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안 열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방탄인 거죠. 지금 이 무임기부터 시작해서 안보에 생겼던 문제,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요. 그리고 노동 관련돼서는 노란봉투법, 화물연대 파업 지금 일몰 때문에 안전운임제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국회를 여는 건 너무 당연하고 회기와 회기 중에 하루 이틀씩 쉬는 날이 있어서 검찰이 굳이 필요하면 이재명 대표든 구속은 그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탄이라는 것은 크게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늦춰봐야 보름인데 그걸 놓치자고 민주당이 1월에 국회를 연다라는 것은 저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일도 없겠지만 그런 일을 너무 지레짐작해서 하기보다는 함께 나서서 민생 문제를 좀 해결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렇게 해야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발 야당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